또 두 분께서도 또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하고도 인사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수락 연설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기 전에요. 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득표율은요.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였기 때문에 예. 사실은 여의도 정가에서는 대략 한 6대4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1차, 2차, 3차 경선을 거치면서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약진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 부분이 아마 5.5대 4.5 수준까지 좁혀진 걸로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반탄 찬탄이다 해서 개헌 문제하고 탄핵과 관련된 공방이 많았었잖아요. 좀 네거티브 성격의 공방도 많았는데 이게 2차, 3차로 올라가면서 점차 정책 중심으로 갔고 3차에서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TV 토론회에서 거의 부정적인 공격, 상대에 대한 공격을 찾아보기 힘든 정책 공방으로 갔거든요. 상당히 네. 긍정적인 모습으로 갔고 그러면서 모양 좋게 두 분이 동반상승하는 그런 기류를 쭉 이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당을 오래 지켜온 김문수 후보가 당원 선거인단의 설득력이나 소구력이 조금 더 높았던 거 아닌가. 그 결론으로 보고 있고요. 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격차가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경선을 탄핵 반대라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이 지배한 경선이었고 그 결과 그대로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당원 선거인단 투표하고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전체 전체 합산은 56%대 43%인데 이걸 따로 떼어서 보니까 선거인단 투표는 김문수 후보가 61.25%, 한동훈 후보가 38.75% 됩니다. 상당한 차이가 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51.8대 48.1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 국민의힘 당원들의 정서는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그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겁니다. 한동훈 후보가 탄핵에 찬성했고 그리고 비상계엄 잘못했다는 명확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그런 호소가 별로 통하지 않은 거고요.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두 후보 간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여론조사 대상도 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 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봤는데 네.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가 차이가 이 정도라고 하면 실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까지 확대했을 경우엔 이 표차가 또 달리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어떤 전반적인 정서가 민심과 상당히 이반돼 있다는 걸 내주는 경선 결과였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김문수 후보처럼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 지금 이 수락 연설문도 보면 결국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고 그 결과로서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정권, 민주당 정권이 탄생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재명 정권은 독재 정권이다. 탄핵을 또 정당화하는 내용도 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도 사실 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극복하지 않고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과연 이제 국민들께서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만약에 본선에서 경쟁하게 될 경우에 과연 얼마나 지지를 해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성찰, 이 투표율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투표 전략을 달리 가지 않으면 지금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있었던 가상 대결상의 표차를 줄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투표 결과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당심과 민심을 분리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 두 후보의 승패를 가른 건 결정적으로 당심이었고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이제 민심을 좀 사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걸 부정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부정하기는 힘든데 이게 이제 2017년의 그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권이 분열되면 자멸한다라는 학습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의도를 국민의힘 후보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당원들도 잘 압니다. 계엄 프레임이나 탄핵 프레임으로 탄핵 세력 심판, 그러니까 과거 회고형 대선을 치르겠다는 게 민주당의 프레임이잖아요. 전략 프레임인데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경선 초기에는 찬탄 반탄이 영향을 크게 미쳤지만요. 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로 갈수록 2차, 3차로 갈수록 점점 그 프레임이 희석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아마도 지금 후보가 결정됐기 때문에 예. 앞으로 대선 본선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아마 탄핵이나 내란 혐의나 계엄과 관련된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당이 상대적 자율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영향을 미친 건 맞지만 지금 각 후보들의 경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계엄과 탄핵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희석되는 경향을 보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당원들의 어떤 선택이 꼭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선택 아니면 계엄을 옹호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당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하고 각성해야 된다는 움직임들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그 지나간 문제, 지나간 프레임으로 보시면 되고 앞으로는 그 부분을 점점 희석시켜서 점점 당이 그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길을 가게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의 이 민심과 당심을 잘 이제 분석해야 된다라고 조금 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본선입니다. 어떤 부분들을 그러면 좀 보정을 해나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가장 먼저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저는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안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지층의 여론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중도층으로 확장하겠다고 하면 대단히 무모한 전략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경선이라는 한계상 당원들의 이런 성향들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절연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본선에서는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끝난 거지만 끝이 나지 않은 게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한덕수 전 총리 또한 윤석열 정권의 총리였고 또 비상계엄 내란과 관여된 부분이 있고 그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라든가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된 책임과 태도를 앞으로도 계속 물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놓는지가 그나마 이제 본선 경쟁력을 더 갖게 되거나 중도층 민심을 얻는 데 있어 도움이 될 텐데 지금까지 보여온 태도를 보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여전히 배신자 프레임이 작동되고 있었고 그것을 경선 과정에서도 계속 어느 정도 활용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표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절연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신뢰를 얻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 본선 전략을 짜는 데에도 굉장한 어려움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한 발 떨어져서 보는 시각에 의하면 이번 대선 끝까지 가서 치러보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라든가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지금의 태도처럼 탄핵에 반대하는 꼿꼿한 이미지만을 갖고는 대선을 치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본선 전략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쨌든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이제 경선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려보면 결국에는 한 전 총리와의 어떤 단일화 여부 입장이 이제 두 후보가 좀 나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득표에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두 후보라 그러면 한동훈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 지금 김문수 후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단일화와 관련된 기본 입장은 두 분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경선을 쭉 해오던 입장에서 단일화를 얘기하는 입장하고요. 그다음에 당의 후보가 되고 난 뒤에 입장이 그러니까 객관적인 환경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재명 후보를 그 중심으로 한 헌정을 위기로 몰 수 있는 세력에 대한 에서 반대하는 세력을 한 텐트에다 모아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후보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당무 우선권을 갖고서 실질적으로 이제 당을
관할하고 통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단일화 카드를 내야 되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그걸 추진할 방식이라든가 협의할 창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시간과 관련된 맥락도 있거든요. 한덕수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5월 10일, 5월 11일 본선 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 당을 바꾸는 게 힘들어지고요.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애써 지금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았는데 뭐 이런저런 뭐 단일화 과정을 어설프게 해서 국민의힘이 후보도 못 내는 그런 사태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서 네. 지금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그 원론적인 단일화에 대한 입장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거의 문제가 됐고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 김문수 후보가 당 우선권을 행사할 겁니다. 예, 최고위원회에 참여해서. 그러면 당 차원이 아니라 후보의 결단에 의해서 단일화에 대한 이제 협상팀이 꾸려져야 되고요. 안도 예. 만들어지고 제안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면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뭐 따로 만난다든가 아니면 협상을 거쳐서 뭐 TV 토론은 몇 회를 할 것이며 그다음에 단일화 방식은 뭐 국민 여론조사 50%로 100%로 갈 건지 아닌지 이런 게 피말리는 아마 밀당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볼 때는 5월 9일 이전에 해야 되는데 5월 9일 이전까지 하기가 그닥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정치 실무를 해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밀당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은 단일화 협상 양쪽이 다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후보들 간에 통큰 결단에 의해서 이게 매듭 지어지지 않으면 실무적으로는 그 시간 내에 하기가 쉽지 않다. 예.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일화 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이제 그 과제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예, 시간이 너무 짧은데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이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선출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로 봤는데 실제 이 경선 막판으로 오면서 김문수 후보도 약간 멈칫한 미묘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분석을 해보니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이기고 본인이 이제 후보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 경우에는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쉽지 않은 지점은 뭐냐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이 적극적으로 지지한 당내 여론 중에는 김문수 후보를 이 보수 진영 전체의 궁극적 최종 후보로 선택한 여론이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얘기해 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덕수 대행 출마가 이미 20일 전부터 기정사실화 돼 있었고 이걸 전제해 놓고 그럼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할 후보로 누가 더 낫냐 이런 여론도 분명히 이번 선택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단일화의 룰 합의를 지체하고 또 이제 결국에 시간은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후보의 편이기 때문에 룰 협의를 지체시키면서 5월 11일 후보 등록 기간을 넘길 경우에 그때 곤란해지는 건 한덕수 전 총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활용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 경선을 끌고 왔던 여론,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한 압박 여론도 분명히 있었다고 하면 네.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런 행보를 보일 경우에 이 보수 지지층 또 국민의힘 당원들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만약 정말 적극적으로 단일화를 이룬다고 하면 단일화 룰에 대한 합의를 이미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놓고 바로 곧 협상에 들어가야 뭐 결단호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여론조사 같은 걸 해야 될 텐데 5월 10일 이전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 착수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한덕수 전 총리의 이 출마 선언일에 보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상당히 그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했지만 하나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막후에서는 이미 단일화 룰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짐작도 해보고요. 만약 거기에 진전이 있다고 하면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이 속도를 낼 수 있는데 뭐 김문수 후보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물밑에서 이야기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뭐 기자들과 이제 질의응답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되겠죠. 이제 아마 여기서 충분히 질문이 나올 것이고, 네. 여기서 어떤 답을 또 내놓을지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고, 그에 앞서서 저희가 조금 전에 또 수락 연설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셨나요? 어떤 수락 연설. 수락 조금 연설. 전에 아, 있었던 예. 수락 연설이요. 오늘 뭐 내용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전당대회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이 두 가지 있었는데요. 예. 어떤 걸 꼽으세요? 하나는 경쟁했던 후보들을 다 예. 다시 무대 위로 한 분 한 분 올리려고 호명을 그랬죠. 해서 예. 두 분이 안 오셨던데요. 홍준표 후보하고 이철우 후보하고 두 분 빼고는 다 예. 올라와셔서 같이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였고, 네. 그다음에 부인이신 설란영 여사를 불러서 이 두 분은 사실은 부부이기도 하지만 노동운동 현장에서 만난 동지 사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두 분이 젊을 때부터 굳건하게 삶의 원칙을 같이 견지해온 동지라고 네. 보고 이게 다시 이전 불러서, 전당대회에선 볼 수 없는 손- 모습입니까? 손을 잡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미리 드리냐면요. 예. 뭐 오늘 그 수락연설의 내용은 우선 민주주의 위기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거하고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구제해야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민주당에 의한 뭐 줄탄핵이라든가 과도한 입법 독재라든가 이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을 지켜내야 된다는 의지를 피력하셨고, 그다음에 똑같은 맥락에서 국민의 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당이 환골탈태를 해야 한다. 그리고 후보와 당이 하나 되도록 빠르게 당 조직을 정비해 나가겠다는 각오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이 일치 단결해서 힘을 한 군데로 모으자라는 뜻에서 아마 후보들을 먼저 호명을 해서 불러서 뜻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러니까 목적은 이겁니다. 헌정 파괴 세력, 민주주의 파괴 세력이 민주당 후보에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되겠다. 네. 이기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그 모습을 보이겠다는 걸로 그러니까 수락연설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예. 어떤 부분을 조금 눈여겨서 보셨습니까? 뭐 결국에 이제 여러 얘기들이 있었지만 네. 반 이재명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앞뒤로 네. 배치된 그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대한 진단도 그렇고 결국에 이번 대선의 목표로 강력하게 주장한 것도 반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게 지금의 헌정위기라든가 민주주의 위기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내란으로 초래됐고요.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대선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그 정권의 장관이었습니다. 그 위기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본인이 참여했던 정권이 초래한 위기라는 것을 전제에 놓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죠. 이제 그 상황에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앞으로 창출될 수 있는 이재명 정권의 민주주의 위기 헌정 파괴를 얘기하면 과연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비상계엄과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판을 하지만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사실 깔고 있는 연설이기도 한데요. 계속 그 이어진 탄핵에 대한 비판 입장을 갖고 이것을 예.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는 주장도 역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민주당 정권은 독재 정권이 될 것이다라는 이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이 지금 오늘 수락 연설을 한 건데요. 전체적으로 그 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후보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것처럼 반 이재명 외에 이번 대선에서의 어떤 이슈와 쟁점을 끌고 갈 다른 본인만의 어떤 차별화된 브랜드는 준비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뒷부분은 후반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나 비전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세계 10대 경제강국, 청년들이 꿈꾸는 일자리가 많은 나라. 이건 김문수의 브랜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4월 9일 날 대선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선에 대비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한편 보여주고 있는 연설이기도 했어요. 오늘 두 분과 여러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정말 본선입니다. 두 분께서는 이제부터 어떤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실지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질문 요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본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참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지금부터 어떤 부분을 좀 개인적으로 좀 지켜보실 생각이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본선에서요. 예. 네. 제일 큰 변수는 우선 단일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인데요. 이게 고등법원에서 원심으로 다시 파기환송이 됐지 않습니까? 파기환송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판결이 내려져서 재항고를 거치면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오기는 아마 일정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대법원에서 원심으로 파기환송시킬 때 유죄 취지가 만약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선고로서 다시 내려진다면 그게 재항고 여부와 상관없이 대선에 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제가 보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선택지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다른 후보를 지금 뽑을 시간도 없고 그런 절차를 밟을 수도 없고 해서 최대의 변수는 그게 될 거라고 제가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변수가 되는 게 지금 단일화 과정인데요. 네. 이 단일화 과정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김문수로의 단일화냐 아니면 한덕수로의 단일화냐 국민통합 후보를 내는 데 있어서 축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반면에 한쪽은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나 이 기반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한 분이 포기를 하는 상황이 온다면은 단일화의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거라서 저는 지금의 지지율 균형이 한쪽으로 확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여론조사상 제가 볼 때 23일간의 본선을 거치면서 이 부분이 균형을 잡고 뒤집힐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네요. 국민의힘의 단일화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어떤 부분을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하고 계세요? 두 가지가 이제 남은 6월 3일까지 가장 큰 변수가 되겠죠. 이제 그 부분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문제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 이번 대선은 누가 뭐래도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초래된 이 혼란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국민들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선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같은 생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선거를 치르려고 하면 결국에 12.3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론을 가지고 또 다투고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또 선거 전면에 내세우고 이런 선거를 치르면 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 계기가 된 비상계엄 내란으로 안 그래도 혼란스럽고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일화든 뭐든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보겠다고 나서서 그 과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적어도 한덕수 대행과 김문수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온 입장을 보면 이번 대선이 가져야 될 의미가 희석되는 메시지를 자꾸 내놓고 있으셔서 국민들 입장에서 그 과정을 잘 거쳐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측에서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이 전례 없는 속도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고 고등법원 역시 똑같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사법부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질문이 계속되고 있고요. 국민들이 이 부분도 계속 지켜와 봤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문제는 차치하고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지를 내려놓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회복과 치유, 성장, K 이니셔티브라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방향과 대한민국의 비전을 계속 호소하면서 가면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선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예, 오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대담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